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물어볼게요. 당신은 언제 처음으로 내가 강해야 한다는 걸 느꼈나요? 10살? 아니면 더 어렸을 때? 어쩌면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어느 날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해온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일찍 철든 아이는 철이 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성숙이 아니에요. 그건 생존이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첫째, 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일찍 어른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둘째, 그 경험이 지금도 당신의 몸과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지. 그리고 셋째, 이제는 어떻게 나 자신을 돌볼 수 있는지. 끝까지 보세요. 마지막 파트가 진짜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어린 시절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뛰어놀고 떼쓰고 가끔 울고 부모한테 기대고. 그게 아이가 누려야 할 당연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에게는 그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왜냐하면 집안에 돌봐야 할 어른이 있었으니까요. 심리학에는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이 있어요. 부모화, parentification하고 불러요. 말 그대로 아이가 부모의 역할을 떠맡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도구적 부모화예요. 집안일을 하고 밥을 짓고 동생을 돌보고 생활비를 관리하는 것들. 눈에 보이는 역할이에요. 두 번째는 정서적 부모화예요. 이건 더 조용하고 더 깊이 들어와요. 부모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것. 너는 엄마 편이지? 나는 말을 듣는 것. 아빠가 힘들어 보일 때 자기도 모르게 눈치를 살피는 것. 집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이 내가 되어버리는 것. 이건 꼭 심각하게 힘든 가정에서만 일어나지 않아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집에서도 일어나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에서도 일어나고 부모가 이혼한 집에서도 일어나고 아프거나 우울한 부모 곁에서도 일어나요. 때로는 단지 네가 장녀니까 한마디로 시작되기도 해요. 이 아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 감정을 느낄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슬플 때 슬프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힘들다고 하면 어른들이 더 걱정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괜찮은 척 했어요. 그리고 점점 괜찮은 척이 진짜 자기가 되어버렸어요. 감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감정을 느끼는 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지금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마 이 중 몇 가지가 낯설지 않을 거예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첫 번째 징후. 도움을 요청하는 게 유독 어렵다.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게 왜 이렇게 불편할까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네 말이 입에서 자동으로 나와요. 상대가 귀찮아할 것 같아서요. 아니면 부탁했다가 거절당하면 어쩌나 싶어서요. 어릴 때 배웠어요. 어른들은 이미 충분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짐은 내가 져야 한다는 거야. 그 학습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징후. 감정을 느끼기 전에 판단부터 한다. 지금 기분이 어때요? 이 질문에 바로 대답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해요. 슬픈 것 같기도 하고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피곤한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뭔지 딱 짚기가 어려워요. 감정을 느끼기도 전에 이 감정이 타당한가를 먼저 묻는 거예요. 이 정도로 힘들면 안 되는데 더 힘든 사람도 많은데 내가 예민한 건가? 이게 전부 같은 패턴이에요. 자기 감정을 검열하는 거예요. 이건 어릴 때부터 훈련된 거예요. 내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내가 학습한 거예요. 감정을 처리하기 전에 먼저 괜찮은 감정인지 확인하라고. 세 번째 징후. 관계에서 늘 주는 역할이 된다. 피곤해요? 그런데 친구가 힘들다고 하면 자동으로 들어줘요. 내 힘든 건 잠깐 옆에 내려놓고 상대가 기분 좋아지면 나도 뭔가 안도감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내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갑자기 내가 이래도 되나 싶어요. 상대가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 이 얘기 꺼내봤자 뭐가 달라지나? 이런 생각들이 밀려와서 결국 그냥 됐어 하고 마는 거예요. 네 번째 징후. 쉬는 게 오히려 불안하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뒤숭숭해요. 내가 지금 뭔가를 빠뜨린 건 아닐까? 이렇게 쉬어도 되나? 일을 안 하면 죄책감이 들고 계속 뭔가를 해야 안심이 돼요. 쉬는 것 자체를 몸이 허락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이건 단순한 성격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내가 쓸모 있을 때 안전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뭔가를 해야 내 존재가 정당화되는 것 같은 느낌. 그게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섯 번째 징후. 경계를 긋는 게 죄책감처럼 느껴진다. 이건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이 말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상대가 실망할 것 같아서요.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요. 누군가 화내면 내 탓인 것 같아서요. 어릴 때 당신의 경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감정, 당신의 피로, 당신의 필요보다 집안의 분위기가, 어른들의 상태가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내 필요를 말하면 이기적인 것 같고 싫다고 하면 관계가 망가질 것 같고 결국 참는 게 더 편해진 거예요. 여섯 번째 징후. 칭찬을 받아도 공허하다. 잘한다는 말을 들어요. 그런데 기분이 잠깐 좋다가 금방 원래대로 돌아와요. 나 정말 잘한 게 맞나? 다음번엔 어떡하지? 이번엔 운이 좋았던 건 아닐까? 이게 소위 말하는 임포스터 증후군이에요.
그런데 이걸 단순히 자신감 부족으로 설명하면 틀려요. 어릴 때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던 아이들은 자기 내면에 나는 충분히 좋다는 감각이 자라나지 못해요. 그래서 외부의 칭찬이 들어와도 그게 담길 그릇이 없어요. 금방 빠져나가는 거예요. 7번째 징후. 몸이 자꾸 아프다. 만성 피로, 두통, 소화장애, 어깨와 목의 긴장. 병원에 가도 딱히 이상 없다고 해요. 그런데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요. 이건 꾀병이 아니에요. 심리적 스트레스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건 매우 잘 알려진 현상이에요. 감정을 억누르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쓰이거든요. 특히 오래된 어린 시절부터 쌓인 억압이라면 몸은 반드시 그 빚을 청구해요. 이 중에 몇 개나 해당되나요? 하나도 안 해당되는 사람 아마 드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확실히 해야 할 게 있어요. 이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이건 당신이 잘못 자라서가 아니에요. 이건 당신이 어릴 때 주어진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매우 정교한 적응 전략이에요. 어린아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어른을 바꿀 수 없으면 어른에게 맞춰야 해요. 그게 아이에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신경과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설명해요. 어린 시절 반복된 경험은 뇌의 신경회로를 형성해요. 그 회로는 이렇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규칙을 담고 있어요. 문제는 그 규칙이 지금 이 상황에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릴 때와 달리 당신은 어른이에요. 힘든 걸 말해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아요. 도움을 요청해도 관계가 끝나지 않아요. 경계를 그어도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뇌는 아직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옛날 규칙으로 지금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규칙은 한때 당신을 지켜줬어요. 그 아이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략을 탓하면 안 돼요. 다만 이제는 그 전략을 업데이트할 시간이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것들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빠른 치유 같은 건 없어요. 이건 방향이에요. 매일 조금씩 오래된 회로를 새로운 경험으로 바꿔가는 방향. 첫 번째, 감정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알아차리세요. 지금 이 순간 몸 어디에 뭔가 느껴지나요? 가슴이 답답한가요? 어깨가 무거운가요? 배가 살짝 조이는 것 같나요? 그게 뭔지 이름 붙이지 않아도 돼요. 이 감각이 타당한지 판단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지금 여기에 무언가가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 그게 시작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정인식, Emotional Awareness라고 해요. 이게 잘 안 되면 감정일지를 써보세요. 하루에 한 번, 딱 3가지만 적어요. 오늘 어느 순간에 몸에서 어떤 감각이 느껴졌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게 쌓이면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읽는 능력이 생겨요. 두 번째, 작은 부탁을 연습하세요. 갑자기 나 사실 힘들어 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거기 물 좀 건네줄 수 있어? 이거 어떻게 생각해? 오늘 같이 밥 먹을 수 있어? 이런 사소한 부탁들이요. 부탁을 받는 사람이 기분 좋게 해줄 때 뇌에 새로운 데이터가 쌓여요. 아, 내가 뭔가 요청해도 관계가 괜찮구나. 상대가 싫으면 거절할 수도 있고 그래도 세상이 끝나지 않는구나. 이 경험이 반복되면서 오래된 두려움이 조금씩 약해져요. 세 번째, 자기 자신에게 부모처럼 말해주세요. 이게 조금 낯설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지금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고 있는 어린아이가 앞에 있다고 상상해. 그 아이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네가 약한 게 아니야. 이 정도면 충분히 힘들었어. 잘 버텨줬어.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아. 그 말을 그 아이에게 하듯 지금의 나 자신에게 해주세요. 이걸 자기 연민, self compassion이라고 해요. 이게 자기 합리화나 나약함이 아니에요. 자기 연민을 연습한 사람들은 오히려 실패해서 더 빨리 회복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공격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으니까요. 네 번째, 쉬는 것을 생산적으로 만들지 말고 그냥 쉬세요. 뭔가 읽으면서 쉬는 척하거나 운동하면서 쉬는 척하거나 유익한 영상 보면서 쉬는 척하는 것. 이건 쉬는 게 아니에요. 진짜 휴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거나 멍하니 창밖을 보거나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을 잠깐 즐기거나. 이게 처음에 불안하게 느껴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 이래도 되나?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 신호가 와도 그냥 있어봐요. 불안이 왔다가 사라지는 걸 한 번만 경험하면 다음번엔 조금 덜 무서워요. 다섯 번째,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영상이 줄 수 있는 건 방향이에요. 어린 시절의 경험이 지금의 패턴을 만들었다면 그 패턴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혼자 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상담을 받는다는 게 내가 그렇게 심각하다는 뜻이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해 진지하게 들여다보려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에요. 치과에 가는 게 이상한 게 아닌 것처럼 마음의 전문가를 만나는 것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보셨으면 아마 알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냥 심리학 지식이 아니라는 걸. 이게 당신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걸. 당신은 오랫동안 참 많이 버텨왔을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하루하루 살아왔을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이미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버티는 것 말고 다른 것도 배울 시간이 됐어요. 나를 돌보는 것,
내 감정이 중요하다는 것, 도움을 받아도 괜찮다는 것, 쉬어도 된다는 것.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진짜 성숙은 참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숙은 나를 알고, 나를 돌보고, 나를 지키는 거예요. 당신이 어릴 때 그렇게 해주지 못했던 어른 대신 이제는 당신이 직접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이 딱 맞는 때예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비슷한 사람이 있을 것 같은 곳에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어떤 징후가 가장 마음에 걸렸는지 써줘도 좋아요. 읽을게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